이거 역대급 시청률 아니에요? 여기 CNN PD는 한국 특집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PD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듀서 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래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 보니 제게 국경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깨닫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집중 조명하는 것이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은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 등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강력한 국가로 보였고, 일본은 정밀한 산업 기술과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일본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두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대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던 계획이 점차 흔들리게 되었고, 특히 중국에서의 취재 과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동반했어요.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곳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 대국이며 기술 혁신과 성장의 상징적인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듯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전기차가 가득했으며 모바일 결제가 생활화되어 현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러한 모습만 본다면 중국은 확실히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단지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여러 기업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곳의 기술 혁신이 생각보다 불투명하다는 점을 점점 더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품을 검증해 보려 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여주는 데이터마저도 지나치게 미화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인터뷰 약속을 여러 차례 미루더니 결국 만나지 못한 채 다른 회사로부터 전달된 보도자료만을 받아보는 것으로 취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조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곳의 기업들이 외국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였어요. 우리가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일정한 거리에서 우리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정이 진행될수록 낯선 이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특히 한 대학 연구소에서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촬영 당일 갑자기 취소되었고, 연구소 측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 는 말만 남겼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해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내부 사정을 아는 업계 관계자들은 그 성장의 많은 부분이 정부 보조금과 강력한 보호정책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터뷰에서는 기업 대표들이 정부의 지원과 시장 경쟁력을 긍정적으로만 포장하려 했고, 정작 중요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진실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획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실제로 혁신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개방적이고 투명한 혁신 모델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조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중국의 발전이 지나치게 정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다큐멘터리의 방향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었고, 저는 점점 더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어떻게 투명하게 공유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곳의 혁신이 외부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채 실질적인 내면은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재는 중국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난관을 안겨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취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나쁘지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고 정밀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적 우수성이 곧바로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달리 일본의 산업 구조는 오히려 정체되어 있었고 기업 문화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정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어온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낮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안정성과 전통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일본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아시아라는 컨셉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경제와 산업 구조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고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우리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만 해도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정밀 산업이야말로 아시아 경제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기존의 기획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거듭하며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한국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한국을 주요 취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출신의 동료 프로듀서는 한국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는 회의 자리에서 한국은 단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으며 우리의 프로그램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강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보여주는 독특한 경제 성장 방식과 기술 혁신의 속도는 분명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취재하면서 저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폐허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의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도전과 위기 극복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지닌 놀라운 회복력과 유연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연구하기 전까지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단순한 미사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고 실제 경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도전과 결단력의 연속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단순히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과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하면서 제한된 내수 시장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단순한 원자재 수출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갔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결단은 이후 한국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1997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한 붕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빠르게 개선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를 돕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당시의 기록 영상을 보면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단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이후 반도체, IT,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IMF 위기 직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 재편을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와 혁신적인 기업 문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경제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히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대규모 교육 개혁을 단행하며 과학, 기술,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했고, 이는 이후 한국이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독특한 특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면 한국 기업들은 즉각적인 전략 수정과 실행에 돌입하며 빠르게 대응합니다. 이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차이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신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선호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배터리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기술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빠른 시간 안에 일본을 추월했고, 현재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흐름을 일찌감치 읽고, 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한 덕분에 오늘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변화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벤처기업들과 창업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신속한 실행력과 기술력, 그리고 개방적인 시장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별화된 요소였어요. 한국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IT 인프라와 스마트 도시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국가라는 점을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사회라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조차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스마트 게이트를 통해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전부 정교한 IT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며 몇 분 안에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스마트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 도로에는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도심 내에서도 차량 정체가 비교적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었으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실시간 교통정보 앱을 통해 예상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단순히 교통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연결하려 했는데 별다른 설정 없이도 초고속 와이파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지하철, 버스 정류장, 공원, 심지어 등산로까지도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며 덕분에 인터넷 접속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느껴졌어요. 이러한 스마트 도시 개념은 단순한 기술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어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무인 계산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사람 간의 소통을 줄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졌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니 오히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스마트 주거 환경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스마트 아파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해 조명, 난방, 보안,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집안의 조명을 끄고 에어컨을 조정하며 심지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스마트 도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회 전반에 빠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단순히 연구실이나 기업 내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마무리된 후 우리는 한동안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의 여운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저와 팀원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단순히 아시아 경제 강국들의 현재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한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우리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과적으로 방송이 나간 후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직후 우리는 수많은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각종 뉴스 기사,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전까지 한국을 단순히 K-팝과 한류로만 알고 있던 해외 시청자들은 이 나라가 기술과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미국 경제 전문 기자가 제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와 한국의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한국의 경제 모델이 기존 서구식 성장 모델과는 다소 다른 독창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한 대응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기존 서구 언론에서 간과했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유럽 투자자는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한국의 벤처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왔어요. 그는 한국이 IT와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이미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산업이 단순히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 직접 한국을 방문해 여러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우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남게 되었어요. 이러한 반응들은 제가 처음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프로젝트 초기에는 저조차도 한국이 과연 다큐멘터리의 주요 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강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한국이 정말로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진행할수록 한국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단순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었고, 결국 그것이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점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의 시각이 변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국가를 다니며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지만 한국처럼 제 개인적인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프로젝트는 많지 않았어요. 이전까지 저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강대국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한된 자원과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접근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보조 취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낸 국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의 변화와 도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취재하는 외부인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배우는 자세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전 세계 사람들도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